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산다. 작은 거짓말부터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진실까지.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채 살아간다. 가족 앞에서의 얼굴, 직장에서의 얼굴, 혼자 있을 때의 얼굴. 하지만 때로는 그 비밀이 너무 커서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이야기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35살이 되기까지 아버지를 잘 안다고 믿었다. 성실한 사업가, 무뚝뚝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가는 평범한 중년 남성. 그게 내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절반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장례식장에 나타난 한 여인.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 가족이 알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15년간의 이중생활, 숨겨진 가족, 그리고 충격적인 유산 분배. 아버지는 2개의 삶을 살았다. 2개의 가족을 사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비밀을 지켰다.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사랑과 배신, 죄책감과 용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도 혹시 모른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당신이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을지. 2025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었다. 2025년 3월의 찬바람이 유리문 틈새로 스며들어왔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문객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덤덤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 박진수, 향년 63세,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향과 향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나, 박민주는 장남으로서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고 또 절을 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동생 민지는 안쪽 방에서 엄마를 부축하고 있었고, 막내 민호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러 나간 상태였다. 형, 잠깐 나와봐. 민호가 급하게 손짓을 했다. 나는 조문객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복도로 나갔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변호사 선생님이 내일 유언장 낭독한대. 아버지가 공증까지 해놨다나 봐. 유언장,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장을 준비했다. 석연치 않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눈빛에는 묘한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나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가족 사이를 맴돌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울기는 했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만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 터진 것 같은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빈소를 지키며 잠을 청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 새벽 3시쯤 민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오빠, 잠 안 와? 엄마가 이상해. 아빠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별로 없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민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 시간에 조문객이. 나와 민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긴 그녀는 조문객이라기에는 너무 당당한 걸음걸이로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우리를 힐끔 보더니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1번, 2번, 3번. 정중한 절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녀의 절에는 형식이 아닌 진심 어린 애도가 담겨 있었다. 누구세요? 민지가 먼저 물었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
우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다. 동시에 슬픔도 담겨 있었다. 진짜 슬픔. 저는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고인과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관계. 그 애매한 표현이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무슨 관계인데요? 내가 물었다. 최서연이라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일 유언장 낭독 자리에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말해주시죠. 대체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이신데 이 시간에 오신 겁니까?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최서연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빈소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사이, 불륜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와 박진수 사장님은 15년간 함께 했습니다. 15년. 나는 계산을 했다. 그럼 내가 대학 입학할 무렵부터, 민호가 중학생일 때부터 거짓말. 나가세요. 당장 나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최서연은 흔들림이 없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일 변호사님께서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저 인사만 드리러 온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최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뒤에 남은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민호가 급히 들어왔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방금 변호사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내일 유언장 낭독할 때 아버지가 지정한 사람이 한 명 더 온대. 최서연이라는 사람. 나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모든 게 현실이었다. 다음 날 오전, 장례식장 상담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우리 삼남매와 엄마, 그리고 변호사 이정훈, 그리고 저 여자 최서연이 마주 앉아 있었다. 엄마는 최서연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기침을 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진수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2023년 11월에 작성되어 공증을 거쳤습니다. 2년 전, 아버지는 이미 2년 전에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일까? 먼저 부동산 부분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는 배우자 김미선 여사에게 상속합니다. 회사 지분 60%는 장남 박민준에게, 20%는 차남 박민호에게 상속합니다. 장녀 박민지에게는 예금 5억 원을 상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내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최서연을 힐끔 보더니 다시 서류를 봤다. 그리고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용인 수지구 단독주택, 그리고 예금 15억 원은 최서연 씨에게 상속합니다. 방 안이 폭발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전 재산의 절반이 저 여자한테 간다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15억의 부동산까지 합치면 30억은 좋게 넘을 것이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유언장에 한 가지 더 내용이 있습니다. 최서연 씨는 고인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 법적으로 아내나 다름없다는 뜻이었다. 변호사가 다시 말을 멈췄다. 이번엔 더 길게. 그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봤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그리고 고인과 최서연 씨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올해 14살 박서연 양입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딸? 아버지의 또 다른 딸? 엄마가 앓는 소리를 냈다. 민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현재 최서연 씨와 분당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며 법적으로 인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최서연이 입을 열었다. 박서연이는 제 딸이자 고인의 딸입니다. 혼외자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최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당신 계획한 거죠? 우리 아버지를 유혹해서 재산을 노린 거잖아요. 민지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최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유혹, 사랑했습니다. 진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분도 저를 사랑했고요. 사랑이요? 유부남한테 달라붙어서 애까지 낳고 그게 사랑이라고요? 네, 사랑이었습니다. 최서연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들은 모르실 겁니다. 진수 씨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집에 돌아가도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아내, 돈만 달라는 자식들, 그분은 지쳐 있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래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 위에? 정말 위했나요? 최서연이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진수 씨는 매일 밤 제게 전화해서 울었어요. 아내와는 10년째 대화가 없다고, 자식들은 용돈 달라는 전화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15년을 함께한 거예요. 방 안이 침묵에 잠겼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던가? 나는 회사 운영하느라 바빴고, 민호는 사업 자금을 달라고 조를 때만 연락했고, 민지는 결혼 자금을 받은 후로 연락이 뜸했다.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도 언제부터 소원해졌을까 생각해보니 10년도 더 된 것 같았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식사 때도 대화가 거의 없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오래된 부부는 다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씨는 행복했어요. 저와 서연이와 함께 있을 때 그분이 남긴 유언은 그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편지가 한 통 동봉되어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미선, 민준, 민지,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평생 겁쟁이였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서연과 서연도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전 나는 서연을 만났다. 그때 나는 죽어 있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집에 가도 냉랭한 공기뿐이었다.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졌고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타인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한 사람의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또 한 번 아버지가 되는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너희를 버릴 수는 없었다. 너희는 내 자식이고 미선은 내 아내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두 가족을 모두 지켜야 했다. 비겁한 선택이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재산을 나눈 것도 그 때문이다. 서연과 서연에게 너무 많은 걸 주지 못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으로 살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그들을 지켜주고 싶었다. 민준아, 넌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야. 회사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 민지야,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웃는 모습이 아빠는 제일 좋았단다. 민호야,
조금 더 신중하게 살아라. 내 가능성을 믿는다. 미선아, 미안하다.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한때는, 정말 한때는 너를 사랑했었다. 그리고 서연, 너희가 이 편지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 사랑한다. 많이 사랑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사랑만은 진심이었다. 모두를 사랑했다. 부디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라. 잘못은 모두 나에게 있다. 편지 낭독이 끝나고 방 안은 오래도록 고요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민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최서연이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장례는 내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엄마가 입을 열었다. 최서연 씨, 그 사람이 행복했나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최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가 처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네. 행복해 하셨어요. 늘. 그래요. 그럼 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민호는 상속받은 회사 지분을 팔아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민지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엄마는 대치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너무 큰 집은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엄마가 말했다. 실은 그 집에 있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았다. 나는 회사를 이어받았지만 매일 아버지의 사무실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어린 여자아이가 찍힌 사진. 뒤에 서연이 10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이 사진을 회사 책상에 몰래 숨겨두고 가끔씩 꺼내 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최서연에게 연락을 했다. 만나자고. 사실 한참을 고민했다. 하지만 궁금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이. 그리고 서연이라는 아이가 분당 카페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옆에는 14살짜리 소녀가 앉아 있었다. 박서연. 교복을 입은 아이였다.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아버지를 닮은 눈매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동생이었다. 안녕. 민준 씨,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최서연이 물었다.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했는지. 최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다. 행복하셨어요. 서연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실 때, 셋이서 여행 갈 때, 진수 씨는 늘 웃고 계셨어요. 저희랑 함께 있을 때도 웃으셨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 진짜였는지는 모르겠네요. 최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둘 다 진짜였을 겁니다. 사람은 복잡하니까요. 진수 씨도 그랬을 거예요. 두 가족을 모두 사랑했고 모두 진심이었을 겁니다. 나는 서연이를 보았다. 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손을 꼭 쥐고 있는 게 보였다. 서연아, 아버지 이야기 좀 해줄래? 너랑 함께 있을 때 어떠셨는지. 서연이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빠는 제 숙제도 봐주시고, 주말마다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평범한 아빠였어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하셔서, 그날 밤 엄마한테 계속 자랑하셨대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있어요. 서연아, 너는 잘못이 없어. 아빠가 미안하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빠는 너희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야. 마지막까지. 오빠들도 미워하죠? 저랑 엄마를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워한다기보다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다. 최서연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우리는 사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요. 그냥 진수 씨의 자식으로서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에게도 오빠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함께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태어난 것 자체가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 재산은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최서연의 눈이 커졌다. 서연이도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서연이도 아버지를 그리워할 권리가 있으니까.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며 최서연이 나를 불렀다. 민준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진수 씨는 마지막 1년 동안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두 가족 사이에서요. 늙어가면서 더 심해지셨어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어느 쪽도 놓을 수 없다는 고통. 최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유언장을 쓰신 게 2년 전이라고 했죠. 사실 그때 심근경색을 한번 겪으셨어요. 경미한 거였지만 죽음을 생각하게 됐대요.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하셨죠.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가 죽으면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무슨 뜻이죠? 진수 씨는 당신이 우리의 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숨어 살게 만든 거, 떳떳하지 못한 관계로 만든 거. 그래서 죽음으로라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수 씨와 함께한 1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숨어 살았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도, 저는 행복했어요. 최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서연아, 미안해라고 저는 그때 대답했어요. 사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라고.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도, 최서연도, 엄마도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는 것을. 사랑과 가족이라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누구도 완전히 옳거나 그르지 않았다는 것을. 민준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진수 씨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늘 말씀하셨죠. 민준이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업가가 될 거야. 저 아이는 사람을 볼 줄 알아라고. 나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병원 가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흐려지면서 하신 말씀. 미안해, 모두에게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라고. 후회는 안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그것이 아버지의 진심이었다. 아버지의 일주기가 돌아왔다. 작은 사찰에서 제사를 지냈다. 엄마, 나, 민지, 민우, 그리고 최서연과 서연이 두 가족이 함께 모였다. 어색했다. 당연히 어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것이 맞는 것 같았다. 민지는 미국에서 돌아왔다. 처음 서연이를 보는 민지는 한참을 아이를 바라봤다. 많이 컸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사진. 오빠가 보내줬어, 가끔씩. 민호도 왔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밝은 표정이었지만 서연이를 보자 표정이 복잡해졌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엄마와 최서연이 나란히 섰다. 두 여자는 말없이 음식을 올렸다. 때때로 눈빛이 마주쳤지만 적대감은 없었다.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다. 이건 여기 놓는 게 맞나요? 최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쪽에 놓으세요. 엄마가 대답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우리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산에 올랐다. 북한산 백운데 아버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곳에 오셨다고 했다. 등산로는 생각보다 가팔랐다.
서연이는 힘들어하면서도 묵묵히 올라갔다. 민지가 아이의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 네, 언니. 그 말에 민지가 잠시 멈췄다. 언니, 서연이가 민지를 언니라고 불렀다. 정상에 올라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봄의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민지가 입을 열었다. 아빠, 여기서 뭘 생각하셨을까? 글쎄, 두 가족을 생각하셨겠지. 민호가 대답했다. 옆에서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세상이 작아 보여서.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세상이 작아 보인다. 아버지는 이 높은 곳에서 자신의 복잡한 삶을 내려다보셨을 것이다. 엄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여보, 당신 참 나쁜 사람이었어.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하지만 당신도 힘들었겠지. 나도 좋은 아내는 아니었으니까 우리 언제부터 서로를 못 본 척했던 걸까? 최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부인, 저는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했겠죠? 나도 한때는 사랑했었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두 여자가 마주 봤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그 사람 행복했나요? 엄마가 다시 물었다. 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지막까지. 그럼 됐어요. 우리는 한참을 산 위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봄바람이었다. 민지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게요. 나도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당신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했지만 그래도 사랑은 했었죠. 그것만은 진짜였다고 믿을게요. 서연이가 엄마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아빠가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최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당신 아버진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했어요. 비록 비겁한 방식이었지만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의 이중생활,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인간적인 나약함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아버지도, 엄마도, 최서연도, 그리고 우리도 산을 내려오는 길, 서연이가 내 옆으로 왔다. 오빠, 고마워요. 가족으로 받아줘서요. 나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우린 원래 가족이었어. 알지 못했을 뿐이지. 2025년 봄,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다. 전통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로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관계는 어떨까?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고, 가끔은 서로를 피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절이면 연락을 하고, 서연이 생일에는 작은 선물을 보낸다. 엄마와 최서연은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아버지, 박진수. 두 가족을 사랑했던 남자. 그의 유산은 재산만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남긴 질문이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용서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당신 아버진 마지막까지 나만 사랑했어요. 최서연의 그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다. 아버지는 그녀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를 사랑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비겁하고 이기적이었을 뿐. 하지만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그 사랑 자체가 거짓은 아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으며 결국 그 사랑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해한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서로 친해질 수도 계속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모두 박진수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다. 재산이라는 유산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유산을, 그리고 그 유산을 어떻게 다룰지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일이다. 2025년 대한민국. 한 남자의 죽음이 드러낸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두 가족의 이야기. 이것이 아버지의 불륜 유산이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혹시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다. 완벽한 사랑도 완벽한 가족도 없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만이 있을 뿐이다. 아버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천천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